대한민국 바다를 지킬 강력한 비수가 될 장보고 3 배치급 1번함, 일명 장영실함의 진수식이 거행되던 날. 이를 지켜보던 각국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은 잠수함이 아닌 엉뚱한 물건에 쏠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잠수함과 함께 전시되어 있던 정체불명의 원형 컨테이너였는데요. 은색의 원통형 컨테이너 정체는 잠수함에 탑재되는 미사일을 보관하는 캐니스터였습니다. 즉, 장영실함의 주무장 중 하나가 진수식과 동시에 공개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컨테이너 앞에는 설명 패널도 재원표도 없었고, 이 무장이 무엇인지 관계자의 브리핑도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개된 정보는 단 하나 컨테이너에 쓰여진 해성5 세 글자뿐이었죠. 하지만 이 세 글자를 확인한 군 기자들은 기겁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해성5란 우리 해군이 꽁꽁 감춰왔던 비장의 무기, 초음속 대함미사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대함미사일은 대부분 아음속으로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래 운용되며 검증되었고 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무엇보다 전 세계 해군 방어체계가 그 속도에 맞춰 탐지 추적 요격의 시간표를 짜왔습니다. 그런데 해성5는 그 시간표 자체를 박살내버리는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성5는 마하 3급 초음속 순항형 대함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을 단순히 빠르다는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 밋밋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함전의 공방전은 결국 몇 초를 빼앗느냐의 싸움인데, 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3대가 되는 순간 기존 요격체계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속도가 가능한 이유는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체 연료 램제트 엔진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이나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일부 국가들만 다룰 수 있다고 알려진 램제트 기술을 러시아 기술을 기반으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며 기존 대함 미사일의 한계를 뛰어넘는 미사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단순히 비슷한 물건을 만든 것이 아닌 기존 기술보다 효율을 크게 향상시켜 러시아제 램제트 엔진보다 18% 이상 높은 추력 효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거리 역시 대폭 확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업계 내부에서는 기존 300km로 알려져 있던 사거리가 최소 500km에서 최대 600km까지 늘어났을 것이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동해남단에서 북한 최북단 항구까지 타격 가능한 사거리이며 필요시 내륙 깊숙이 자리 잡은 목표물까지 겨냥하는 것이 가능한 스펙이죠. 해성5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성능뿐만이 아닌데요. 해성5의 제작 단가는 약 18억 원으로 동급 경쟁 무기 대비 45% 가까이 저렴합니다. 게다가 성능을 유지한 채 미사일의 소형화에 성공해 동급 무기 대비 중량도 30%나 가벼운데요. 이러한 소형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매우 정교한 설계 덕분입니다. 해성5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2000년부터 러시아의 초음속 대함미사일 야혼트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NPO 마시와 협력하여 개발한 무기입니다. 당시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고 있던 시기였기에 많은 러시아 군수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 해외로 손을 내밀고 있었고, 한국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곧장 붙잡은 덕분에 러시아의 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미사일이 러시아제 미사일을 그대로 베껴온 미사일이라 폄하할 수는 없는데요. 한국 해군의 운용 환경에선 야혼트보다 훨씬 소형화된 미사일이 필요했었고, 이를 위해 관련 기술만 넘겨받았을 뿐 미사일 자체는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여 완전히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러시아 기술은 출발점이었을 뿐 1부터 100까지 전부 우리가 만든 미사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길이 8.9m의 직경이 670mm, 중량 3.8톤에 달하던 야혼트 미사일을 길이 6.6m, 직경 530mm, 중량은 약 1.5톤까지 줄인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려 70% 수준으로 소형화된 것인데요. 이러한 소형화가 가져오는 이점은 단순히 작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잠수함과 수상함은 탑재 공간이 곧 화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의 부피와 무게가 줄어든 만큼 더 많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이는 곧 화력의 증강으로 직결되죠. 그리고 이러한 소형화는 해성5가 단순히 잠수함이나 구축함에서 운용하는 것을 넘어 육해공군의 모든 플랫폼에 통합 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해성5는 무게가 가볍고 직경이 얇아 발사관 개조가 거의 필요 없기에 해군의 모든 주력 플랫폼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러시아 야혼트의 경우 기본 체급이 워낙 커 잠수함에서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해성5의 경우 잠수함에서 운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수직 발사관이 아닌 어뢰 발사관으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곧 대함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잠수함이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도 없이 적이 절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 지점에서 마하 3의 속도로 적을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체계는 전 세계 그 누구도, 미국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보통에 따르면 이러한 호환성에 힘입어 극비로 지상형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말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도의 경우 야혼트를 라이센스 생산한 미사일인 브라모스를 함정에만 탑재하는 것이 아닌 육상 트럭이나 전투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확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으며 향후 KF-21의 무장 목록에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추가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개에 대해 당연한 질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극비 무기를 왜 이제 와서 공개적으로 선보이느냐는 것이죠. 현재 장보고 3급은 우리 군의 잠수함 전력을 보충함과 동시에 캐나다 잠수함 수출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건조비와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해 총 60조 원 규모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해양 방산의 수십 년을 책임질 수 있는 초대형 계약인데요. 이런 대형 사업에선 잠수함 본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실무진이 결국 따지는 건 플랫폼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바로 A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당시 캐나다 총리가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과 함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쥐고 있는 실무 책임자급 인사들까지 동행한다는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만나기도 힘든 고위급 인사들이 한꺼번에 한국으로 오는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잠수함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한국 잠수함이 발휘할 수 있는 진짜 화력까지 보여주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그렇게 극비로 감춰왔던 무기인 해성5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요. 이 사실에 캐나다 사업을 두고 경쟁하던 독일에서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 잠수함도 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지만 그 속도는 마하 0.9, 아음속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독일에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우리가 격이 다른 무장을 옵션으로 공개해버리며 단순 스펙으로만 비교해도 독일이 너무 밀리는 구도가 만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하 3과 마하 0.9는 아무래도 너무 수준 차이가 나 보일 수밖에 없죠. 여기에 이런 대규모 사업일수록 비용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성 시리즈는 동급 미사일 대비 저렴한 제조원가뿐만 아니라 정비 보관 비용 역시 경쟁 모델의 절반 이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표적인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의 경우 규모의 경제로 제조 단가 및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데 성공했음에도 발당 정비 보관 비용이 약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반면 해성 계열은 탄탄한 국산화를 기반으로 유지 비용이 그 절반인 2천만 원대밖에 되지 않죠. 미사일을 사자마자 쏘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운용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걸 정말 수출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해성5는 신속한 개발과 보안 유지를 위해 비닉 사업으로 개발된 무기입니다. 공식 무기 개발 사업의 경우 의회 보고, 예산 협상, 감사 절차가 따라붙기에 개발 일정이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비닉 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완성에만 집중하며 신속한 개발 및 전력화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비닉 사업으로 개발된 무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수도 해외에 수출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진수식에서 해외 관계자들 앞에 해성5를 공개함으로써 비닉 관리가 해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요. 본래 해성5 미사일도 2010년대 중후반쯤 비닉이 해제될 가능성이 거론됐었다고 합니다. 다만 초음속 기술 개발의 난이도가 높아 개발 일정이 지연되며 비닉 관리 역시 연장됐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전력화가 이루어지면서 감춰만 두는 무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한국 방산의 조커 카드로 승부를 볼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한국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폴란드에서 진행 중이던 잠수함 사업에서 스웨덴을 상대로 쓴물을 마시게 됐었습니다. 잠수함의 스펙은 전혀 밀리지 않았었지만 같은 유럽 방산 네트워크에 속해 있다는 이점과 상호 무기 구매를 약속한 스웨덴을 이길 수 없었죠.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제 잠수함에 어떤 무장을 탑재할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폴란드는 사업 조건에서 잠수함을 통한 대지 공격 능력, 즉 순항미사일 운용이 필수 요건이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 수출되는 스웨덴 잠수함 A26은 VLS를 탑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즉 어뢰관을 통해 발사 가능한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겠다는 것인데요. 허나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미사일을 스웨덴에선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세계 전체를 뒤져도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방산 기업들이 다시 끼어들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죠. 해성5의 공개는 대한민국이 해상전의 게임 체인저를 손에 넣었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큰 군함도
아무리 많은 호위함도 조기 탐지도 조기 대응도 불가능한 초음 속 미사일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추적도 방어도 불가능한 일방통행 타격 수단을 손에 넣은 것이죠. 그리고 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닌 20년 넘게 갈고 닦은 대한민국 군사기술력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국 방산의 가장 강력한 한방이 되어주고 있죠. 이 흐름을 멈추지 않고 더더욱 가속하여 더 빠르고 더 멀리 뻗어나가는 한국 방산의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